박정희를 둘러싼 말들이 많습니다. 박정희를 국가적 위인이라고 칭송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독재자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무엇이든지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을 알아야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그 객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박정희를 죄송한데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나요? 네, 좀 답답해서. 박정희를 둘러싼 수많은 말들 중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이 6개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있을까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1960년대 기준으로 이 6개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보다 못 살았던 나라가 있었을까요? 다 대한민국보다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가봉은 대한민국보다 4배 잘 살았고요. 잠비아는 대한민국보다 3배 잘 살았습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아프리카보다 3배, 4배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잠비아가 하루에 3끼를 먹었다면 우리나라는 하루에 1끼를 먹는 격이었죠. 절대빈곤을 퇴치한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 절대빈곤 퇴치 하나만으로도 사실 박정희는 국가적 위인으로 칭송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은 좀 더 규모가 컸어요. 절대빈곤 퇴치라는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도 되게 깊습니다. 지금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경제개발을 했는가에 앞서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가난과 부정부패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퀴즈를 다시 한번 낼게요. 가난한 나라가 부정부패를 더 빈번히 저지를까요? 부자 나라가 부정부패를 더 빈번히 저지를까요? 가난한 나라가 부정부패를 더 빈번히 저지른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가난한 나라가 자, 그럼 부자 나라가 부정부패를 더 많이 저지른다. 네, 제가 매년마다 독일에 있는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국가별 청렴도를 조사합니다. 청렴도가 높은 나라들은 노란 색깔로 표시가 되고 청렴도가 낮은 국가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이 지도와 굉장히 유사한 지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청렴도 지수가 가장 높은 대륙은 서부 유럽입니다. 스웨덴, 독일 다 잘 사는 나라들이죠. 청렴도가 낮은 대륙은 아프리카입니다. 제일 낮은 국가는 소말리아랑 북한으로 집계됐죠. 이 지도와 굉장히 유사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가 뭐냐면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지수입니다. 총소득이 높을수록 채도가 낮은 밝은 색깔로 표시가 되고 총소득이 낮을수록 채도가 높은 검정색, 분홍 색깔로 표시가 되죠. 제가 이 두 지도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교차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부자일수록 부정부패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제가 소말리아 공무원이고 북한의 당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소말리아랑 북한은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공무원, 정치인들에게 넉넉하게 월급을 못 줘요. 제가 소말리아 공무원이면 나라에서 주는 월급만으로 살려면 처자식들을 다 굶겨야 합니다. 이런 배고픈 와중에서 누군가 저에게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해서 너가 공무원이고 정치인이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지, 내 부탁을 들어줘. 그럼 내가 얼마를 줄게. 자기가 배고픈 와중에서 그런 부정부패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유럽 공무원들은 얘기가 다르죠. 그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아도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정부패를 하다 걸리면 자기가 부정부패로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위험한 짓은 잘 안 하게 됩니다. 인간 심리상. 대한민국도 가난했던 건국 초기에는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집권 이전에 정치인들과 깡패들이 결탁해서 정치깡패라는 세력이 있었죠. 이 정치깡패가 행동대장으로 일으킨 게 3.15 부정선거입니다. 대한민국도 가난했던 건국 초기에는 굉장히 부정부패했어요. 정치인들은 부정부패했고 공무원들은 무능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경제를 개발시켜서
부정부패를 타진했어요. 어떻게 타진했냐? 나라의 경제를 개발시켜서 공무원들의 임금을 인상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임금도 인상시켜줬어요. 동시에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 수위를 굉장히 높여서 나라의 청렴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967년도랑 68년도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67년도 때 공무원 봉급 25% 인상한다 했고 68년도에 공무원 봉급 30%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청렴도를 올리려면 국가의 경제를 개발시켜야 되고 그 개발한 돈으로 공무원들의 임금을 인상시켜 줘야 됩니다. 자, 가난과 범죄율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율은 어떨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1인당 국민 총소득 지도입니다. 이번엔 이 지도와 비교해볼 다른 지도가 있습니다. 세계 범죄 지수입니다. 이 범죄 지수는 강력 범죄만 집계한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이나 사기 같은 경범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범죄 지수가 낮은 국가들은 초록 색깔, 범죄 지수가 높은 국가들은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비교해 드릴게요. 네, 아까 청렴도만큼 높은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날까요? 또다시 제가 소말리아, 북한 인민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말리아 국민이에요. 저는 일하고 싶어요. 돈을 벌고 싶어요.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소말리아와 북한에는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회사가 없는 기간이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단위예요.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이 굶어 죽을 지경에 되면은 무슨 짓이든지 하게 돼요. 만약에 옆집에 빵이 있다, 몰래 들어가서 그 빵을 훔쳐 먹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소말리아에 유명한 게 해적이죠. 소말리아의 해적질은 생계 유지 수단이에요. 내가 굶어 죽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택하게 되는 게 범죄입니다. 북한에는 마약이 유명합니다. 김일성 일가에 의해서 주도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마약을 재배하고 밀매를 하는 게 인민들이죠. 북한의 인민들은 마약을 팔고 싶어서 팔까요? 굶어 죽기 싫어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이 범죄를 저지르는 국민들의 도덕성을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국민들보다 국민들을 범죄의 자리로 내모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도자는 자국민이 범죄자가 되기 싫다면 자국민의 국민을 범죄자로 내몰기 싫다면 배고픔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됩니다. 박정희의 경제개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난과 민주주의. 아까 가난하면 부정부패율이 올라간다고 배웠죠. 또 두 번째로 가난하면 범죄율이 높아진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과 공무원은 부정부패하고 국민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요? 아담 쉐보르스키랑 페르난도 리몽기라는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정치학자가 1950년부터 1990년대까지 탄생하고 소멸했던 모든 국가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연구 결과로 두 가지 결론을 냅니다. 첫째,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1인당 GDP가 6,000달러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1인당 GDP 1,5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8년 안에 망한다. 이 연구 결과가 과연 사실일까요? 우연찮게도 이 연구 결과를 입증해주는 역사적인 사례가 올해 일어났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입니다. 미얀마는 비교적 최근에 민주화된 국가예요. 민주정권이 집권한 지 올해 딱 5년 되는 해였죠. 근데 미얀마의 1인당 GDP는 1,500달러가 되지 않는 1,400달러였습니다. 아까 제가 연구 결과로 뭐라 말씀드렸죠? 1인당 GDP가 1,500달러가 되지 않으면 8년 안에 민주주의가 망한다. 미얀마의 민주정권은 5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경제를 개발할수록 부정부패율이 낮아지고 범죄율이 낮아집니다. 사회가 안정화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민주주의를 하려면 사회가 안정돼야 되고, 사회가 안정되려면 물질적 토대가 마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돈 없이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제 발전은 박정희의 덕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국민들 덕이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돼야 될 대륙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국민들은 우리들보다 열심히 일해요. 훨씬 어린 나이에서부터 훨씬 고된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여전히 가난하고 대한민국은 잘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보다 덜 열심히 일하는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와 대한민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도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아프리카는 국민들의 열심히 일하는 연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대한민국은 박정희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열심히 일하는 연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다른 나라에서도 막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겠죠. 그건 일상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세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려 들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첫째, 국민들이 열심히 일했고, 둘째, 지도자가 해안을 가지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연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셋째, 가장 중요한 셋째, 국제 정세가 대한민국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경제를 개발시켰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961년 5월 1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에 성공을 해서 국가 운영을 위한 인수인계를 받아요. 인수인계를 받는데 국가 재정의 52%, 국가 재정의 절반 이상이 미국의 원조인 것을 알게 돼요. 미국에서 주는 돈이 나라 살림의 절반 이상이니까 나라 살림이 완전 개털이란 말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런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마치 불이 난 듯한 패가. 근데 불이 났는데 거기서 도둑질까지 맞은, 불이 났는데 도둑 맞은 패가를 인수한 듯하다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가난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을 시행을 하는데 이 개발 5개년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첫 해에는 실패를 합니다. 경제개발하는데 필요한 건 돈이죠.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돈을 벌거나, 둘째, 돈을 빌리거나. 경제개발 5개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의 계획은 간단했어요. 돈을 많이 빌린다. 그걸로 투자를 한다. 그걸로 수익을 많이 얻는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살림의 절반이 미국의 원조인 국가에 어느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첫 해에는 돈을 성과가 잘 많이 안 났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난처해집니다. 내가 경제를 개발시킨다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뭐 성과 놓고 착잡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밑에서 보고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왔답니다. 돈? 어디서 들어왔어? 어느 나라가 빌려줬어? 알아봤더니 어느 나라에서 돈을 빌려준 건 아니고 수출품이 많이 팔렸대요. 수출품? 어떤 수출품이 가장 많이 팔렸나? 그때 당시에 1960년도에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품이 이 세 개였습니다. 쌀, 김, 석탄.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수출품이었고 대표적인 수출품이었죠. 이 쌀, 김, 석탄이 뭐가 많이 팔렸나 봤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다 비슷하게 팔린 거예요. 그럼 뭐지? 뭐가 많이 팔렸어? 이 양철과 합판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뭐 좀 줄임말로 해서 공산품이라 그러죠.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이 공산품으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고 공산품을 수출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조차 쌀김 석탄을 많이 팔려고 했지 이 양철과 합판, 공산품을 많이 팔려고 할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공산품이 많이 팔리는 것을 보고 경제개발 5개년을 전면 수정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 이 양철과 합판, 공산품을 수출해서 돈을 번다.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다 보면 첫째로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두 번째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이때 국제정세가 어땠냐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올라갑니다.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미국은 오늘날의 미국보다 훨씬 힘이 셌어요. 오늘날의 중국 더하기 미국이
그 당시의 미국입니다. 전 세계 국가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절반이 미국에서 생산됐고 전 세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금의 70%가 미국에 있었어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슈퍼파워였죠. 미국의 경제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노동집약적인 공장들, 여러분 노동집약적 이런 거 다 배우셨죠? 학교에서. 네, 노동집약적인 공장들이 다른 나라로 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전을 받은 국가, 미국의 공장을 최대한 많이 받은 국가가 일본이에요. 1950년대. 1950년이 일본이 미국의 공장을 많이 받으면서 일본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일본의 경제도 성장을 하니까 일본에 있는 공장들도 이제 다른 나라로 떠날 준비를 해요. 어느 나라로 가야 되나 살피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공산품 수출을 집중한다라고 결정할 때였어요. 그 당시 일본에는 제일교포 기업가들이 많았습니다. 제일교포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많이 넘어오면서 일본에 있는 공장들이 한국에 많이 세워지게 됐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시작됩니다. 그때 유명했던 말이 있어요. 바가지를 들어라라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돈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바가지만 들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도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일본에 있는 공장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 밤늦게도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 은혜가 생겼다라고 해서 그때 유행했던 말이 바가지를 들어라입니다. 일본에 있는 공장들이 넘어오면서 1964년 11월 30일에 대한민국 수출액 1억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 달러를 돌파한 날을 기념해서 11월 30일을 무역의 날로 지정해서 기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무역의 날이 한 10년 전쯤에 12월 5일로 바뀌게 됩니다.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거든요. 그래서 12월 5일로 무역의 날이 이전이 되죠. 일본에 있는 공장들이 넘어오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쭉쭉쭉쭉 성장할 줄 알았는데 이 경제 발전의 대로에 장애물이 하나 놓여져 있었어요. 그게 한일 감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한일 간의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죠. 1960년대에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사람이 살아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보다도 아마 더 악화됐을 겁니다. 감정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 있는 공장이 한국에서 넘어왔는데 한일 관계가 악화돼서 일본에 있는 공장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던가 베트남 같은 제3국으로 가게 된다면 한국의 강제는 다시 곤두박질 치게 되겠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3년간의 신랑의 끝에 한일 국교를 정상화시켜요. 한일 국교를 정상화시키면서 우리나라의 원조 3억 달러, 배상금 명목의 원조 3억 달러를 받게 되고 차관 5억 달러를 받게 됩니다. 원조 3억 달러에 1억 달러는 포항제철을 건설하는 데 사용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화학공업화를 이루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죠. 일부 사람들은 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매국행위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피지배 국가가 식민지였던 나라가 지배국에게 배상금을 받은 개념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2000년대 넘어서 생긴 개념입니다. 이때 1965년대에만 해도 피지배 국가가 지배국에게 배상금을 받는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첫 번째로 법리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배상금을 받고 싶어도 법이 없으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배상금을 받아낸 것은 대단한 외교적 성과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피지배 국가가 지배국에게 배상금을 받은 사례가 이게 처음이에요. 한국이 처음입니다. 자, 이게 포항제철이고요. 그리고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를 조언했던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에르하르트라는 총리입니다. 이 에르하르트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라고 조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독일의 아데나워 총리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면서 이웃나라끼리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손을 잡으시지요. 지도자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야 합니다. 일본과 손을 잡고 경제 발전을 이루세요. 우리가 뒤에서 돕겠습니다. 미래를 본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대한민국이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됐고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독일의 에르하르트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2억 5천만 마르크, 당시에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을 합니다. 그 돈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쓰이게 되죠. 1965년도에 한일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한국이 어마어마한 이득을 또 받게 되는데요. 일본이 한국에게 기술자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한국은 노동력은 많은 대신에 기술력은 적었죠. 그래서 마진이 높은 공장을 많이 못 세웠었는데 한일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일본에 있는 기술자들이 한국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한국이 마진 높은 공장을 세우게 되고, 둘째로 수출, 일본이 수출했던 국가들, 거래했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수출국들을 그대로 한국에 물려줍니다. 그래서 한국이 굳이 발로 뛰어다니지 않아도, 당시에 사실 한국은 보증되지 않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도움으로 수출기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죠. 그리고 1965년에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남과 북, 대한민국처럼 베트남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했어요. 남에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인 월남이라는 나라가 들어섰고, 북에는 공산주의 정권인 월맹이라는 국가가 들어섰죠. 이 월남과 월맹이 전쟁을 합니다. 우리나라랑 구도가 비슷하죠? 미국이 또 대한민국을 도와줬잖아요? 그것처럼 미국이 월남도 도와준다고 해요. 전쟁에 참전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입장이죠. 왜냐면은 우리도 도움을 입은 나라인데 우리가 도움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파병이 사실상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수완을 발휘합니다. 미국이 먼저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미국에게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가 파병을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때 당시에 파병을 꺼려했던 몇몇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대한민국에게 수많은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 가운데 제가 짧게 4가지 측면만, 대한민국이 어떤 이익을 받았는지 미국으로부터 그 4가지 측면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파병을 가던 당시 사진입니다. 자, 첫 번째, 국방.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지에는 군인이 많이 필요하죠. 만약에 군인이 부족하게 되면 미국은 어디 있는 군인들을 빼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한미군을 빼가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당시에 경제 발전에 주력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국방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베트남으로 파병을 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죠. 이 덕분에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경제.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파병 간 국군들의 주둔비, 물자, 심지어는 병사들의 월급까지 다 미국이 다 대줍니다. 그 당시에 국군의 병사들의 월급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잘 협상을 해서 그 국군 병사들의 월급을 미국 병사들의 월급만큼 올려서, 거의 비슷하게 올려서 받았어요. 그 돈이 다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받은 그 미국의 원조만 31억 달러라고 해요. 단순히 1달러를 1,000원이라고 환산을 한다면 3조가 넘는 돈입니다. 세 번째, 기업. 베트남으로 넘어간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으로 진출했다고 해야 되나요? 베트남으로 진출했던 기업들 중에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현대예요. 미국이 한국에게 수많은 선물을 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술력이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10년, 20년 동안 연구해서 알아내야 될 기술들을 미국이 공짜로 단기간에 알려주게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의 기술력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배운 기술들이 다리 놓는 기술, 도로 까는 기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수받은 기술로 현대는 태국의 고속도로를 깔게 됩니다. 고속도로 수주를 받게 되고, 또 그 고속도로 수주받은 경험을 살려서 현대가 대한민국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주도하게 되죠. 자, 기업.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남은 기업들이 중동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중동으로 넘어가서 중동에서 건설 붐을 일으키죠. 우리나라는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다 베트남에서 배워온 겁니다. 자, 넷째, 과학기술. 미국이 한국에게 제일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에 독자적인 과학기술은 없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때 선물로 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게 해줍니다. 키스트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카이스트의 전신이 되는 기관이죠. 그래서 미국에 있던 한국인 연구원들을 다 한국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구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과학기술을 개발시키게 했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월급의 4분의 1이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받던 월급에서 4분의 1 받는 월급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애국심을 가지고 4분의 3을 포기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근데 그 4분의 1로 줄어든 월급이 박정희 대통령 월급보다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 과학기술 발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걸 알 수 있죠. 자, 국방, 경제, 기업, 과학기술, 이 네 가지 측면에 도움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까 1964년 11월 30일에 수출액 1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했죠. 그로부터 7년 뒤에 1971년에 수출액 1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7년 만에 10배 성장이니까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수출액 10억 달러를 돌파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안주하지 않아요. 자기 밑에 있던 비서관 오원철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액 1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100억 달러를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꿈이 되게 크죠? 10억 달러를 겨우겨우 7년 만에 달성했는데 또 100억을 노립니다. 그 오원철 비서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이 수출액 20억 달러를 돌파했을 때 중화학공업으로의 변모를 시도했습니다. 그 변모가 성공해서 중화학공업화를 한 지 10년 만에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해요. 근데 중화학공업화가 사실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성공시키기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왜냐면 성공시키기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실패 가능성이 훨씬 높았고 성공 확률이 거의 도박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론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 중화학공업화의 총력전을 펼쳤어야 했어요. 근데 당시 한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북한이 계속 도발합니다.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져요. 김신조 사태 아시나요, 여러분? 김신조 사태가 바로 이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셋째로 야당은 계속 박정희를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막 각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중화학공업화를 한다? 100% 실패합니다. 중화학공업화에 실패하면은 대한민국은 다시 배를 굶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바로 1972년 10월 유신입니다. 국회를 해산시키고 헌법을 정지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권력을 틀어줍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중화학공업화에 올인을 해요.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중화학공업화의 막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의 중화학공업화가 3년, 4년만 늦어졌더라도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따라잡지 못해서 실패했을 거라고 말해요. 강력한 권력을 틀어준 게 도덕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배를 굶지 않게 만드는 게 어쩌면 민주주의를 확장시켜서 대한민국 국민의 배를 굶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 10월 유신에 대해서 독재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독재가 아닌 건 아닙니다만 과연 다른 나라 독재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그 강력한 권력을 사유화하였는가? 권력을 승계시키고 세습시키고 그 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데 썼는가? 라는 건 또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화학공업화에 성공을 해서 대한민국이 1971년에 10억 달러를 돌파하거든요. 6년 만에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민주적으로 중화학공업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조선소를 건립해요. 조선소를 설립합니다. 민주적으로. 그러면 그 조선소를 어디다 지을 것이냐? 부지 선정하는 데만 1년 걸립니다. 두 번째로 기업. 어떤 기업이 그 조선소를 지을 거냐? 이거 선정하는 데만 또 2년이에요. 1, 2년 걸려서 제대로 된 부지가 나오고 제대로 된 기업이 수주를 하면 그거 정말 다행인 일입니다.
아까 말했죠. 제가 3, 4년만 늦었어도 중화고파에 실패했을 거라고. 뭐, 그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고파에 성공해서 77년에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여러분,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새마을 운동을 해보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새마을 운동이 어떤 건지 잘 배웠는데요. 새마을 운동이 되게 간단해요. 전국에 있는 마을에 시멘트 포대를 다 똑같이 나눠줍니다. 시멘트 포대를 받은 A라는 마을이 있고 B라는 마을이 있고 C라는 마을이 있죠. A라는 마을은 시멘트 포대를 받아서 창고를 만들고 다리를 놓고 도로를 닦는 데 사용을 합니다. B라는 마을은 시멘트 포대를 받아서 그냥 뭐 주민들끼리 나눠 가졌어요. C라는 마을은 시멘트 포대를 그냥 방치해뒀습니다. 그 내년에 시멘트 포대를 주고 난 1년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 있는 마을을 다시 다 재조사합니다. 시멘트 포대, A같이 시멘트 포대를 잘 활용한 마을에는 이전보다 시멘트 포대를 더 많이 줘요. 그리고 작년에 주지 않았던 철근도 줍니다. 그리고 수고했다고 금일봉도 줘요. 반대로 C라는 마을, 시멘트 포대를 그냥 방치하기만 했던 마을에는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경쟁 심리입니다. 내가 C마을이에요. 그리고 옆 마을은 A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은 그냥 창고 하나 안 지었다고 지원이 끊겼어요. A라는 마을은 창고 잘 지어서 막 금일봉도 받고 철근도 받고 더 좋은 걸 지게 돼요. C라는 마을 입장에서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아,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창고 지을 수 있는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도로 닦을 수 있는데, 다 같이 의기투합하면은 해낼 수 있는 일인데, C라는 마을도 잘하고 싶어지게 되죠. 경쟁 심리를 자극해서 대한민국의 마을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해가 1971년이에요. 그 전해 70년도에 대한민국에 전기불이 들어온 마을들, 대한민국의 20%밖에 안 됐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반복한 지 한 7년, 1978년에 대한민국 마을 중에 전기불이 들어온 마을은 98%에 이릅니다. 몇 년 반복하니까 다 잘 살겠다고 상향 평준화가 된 거죠. 오늘날은 지원 정책이 약간 박정희 대통령과 다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잘하는 사람을 지원했다면 오늘날은 못하는 사람을 지원하죠. 여러분, 못하는 사람이 지원받는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열심히 일해야겠다. 저 사람 못해도 돈을 벌고, 난 열심히 일해서 저 사람 못해서 뭐 지원금 100만 원 받고, 난 쇠가 빠지게 일해서 100만 원 받네? 아, 나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아, 나 뭐하러 열심히 일하지? 나 굳이 일할 필요가 없네. 나 놀아도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일을 안 하게 되죠. 이건 하향 평준화입니다. 박정희의 정책은 상향 평준화를 노린 정책이고 오늘날의 정책은 하향 평준화를 노린 정책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에 담긴 철학이 있습니다. 자조 정신입니다. 스스로 자, 도울 조. 스스로를 돕는 사람만 돕는다는 정신이에요. 이 자조 정신에 담긴 박정희의 철학이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960년대에는 사실 국민 정서가 패배주의, 매너리즘이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해도 안 됐거든요.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홍수가 한 번 나면은 다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국가가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국민 정신이 쇠퇴하면은 국가의 수준이 다시 한번 쇠퇴하게 됩니다. 그 정신을 뜯어 고친 게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이고 자조 정신입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매번마다 이 결론 부분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이 10대들이죠, 다.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을 그렇게 많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강의에 앞서서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여러분, 공은 공대로 봐야 되고 과는 과대로 봐야 됩니다. 작은 과가 있다고 해서 큰 공을 덮어서도 안 되고 큰 공이 있다고 해서 작은 과를 덮어서도 안 돼요. 공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되고 과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게 사실을 보는 눈이에요. 공과 과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공을 과라고 오해하고 과를 공으로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요즘 교과 과정을 잘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오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이만큼 업적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이 전 세계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독재자라고 매도하고 그 사람의 공, 대한민국을 이렇게나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에게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했고 우리가 새끼밥을 다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그 공을 과연 우리는 독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공을 다 매도할 수 있을까요? 공은 대부분 성공 요인입니다. 그리고 과는 대부분 실패 요인이에요. 공, 성공 요인은 무시하고 과, 실패 요인만을 강조한다? 그럼 뭘 배우겠습니까? 실패하는 법만 배울 거예요?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강사지만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지만 제가 저 자세를 취하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사실을 존중하는 눈을 키우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거는 스스로 해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른다면 첫째로 거짓이 와도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요. 거짓에 속고 싶어서 거짓에 속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사기당하고 싶어서 사기당한 사람 있어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주변 사람, 또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 이 소문에서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실을 바로 알려면 사실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제가 정말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 자세로.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사실을 바로 볼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화 있는 인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할게요. 제가 오늘 강의를 조금 일찍 끝났는데 기도를 강의가 좀 일찍 끝난 만큼 기도를 조금 더 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사실보다 거짓말이 더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작아요. 거짓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서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말하면 그게 다 사실인 줄 알고 우르르 따라가요. 그럼 대한민국의 나라 자체가 거짓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거짓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악을 선하다고 착각하게 돼요. 선을 악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저보다 어린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일종의 책임의식을 느껴요.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이 결정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내가 사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퍼뜨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는 대한민국이 결정되겠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 못하더라도 저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와는 별개로 여러분들 스스로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한테 악을 악으로 볼 수 있고 선을 선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 흑암을 흑암으로 볼 수 있고 광명을 광명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